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야간 비행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10일 방위사업청은 KF-21 CJ 3, 4호기가 처음으로 야간 비행 시험에 도전하여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방사청은 빛이 제한된 상황에서 항공기 내부 조명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며 이번 시험으로 KF-21은 야간 비행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기의 조명은 야간 비행 시 항공기 간 충돌 방지, 조종사의 기기장치 식별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그러나 현재 야간 비행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조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야간 비행 시험을 통해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KF-21이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이륙할 수 있는 성능을 지닌 기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애프터버너는 전투기와 같은 군용 항공기에서 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2차 추진 시스템인데요. 일반적으로 전투기가 활주로에서 이륙을 할 때나 더욱 높은 기동성을 요구할 때 애프터버너를 작동시킵니다. 애프터버너를 사용하게 된다면 내부의 공기가 외부의 차가운 공기와 섞이면서 가시적인 충격파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충격파가 공기를 압축하고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샤크 다이아몬드와 같은 현상과 함께 밝은 빛을 내뿜습니다. 그러나 애프터버너는 주간 이륙이나 날이 밝은 조건에서는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주간 때 진행된 KF-21 비행시험 이륙 과정 당시 애프터버너 사용 여부에 대한 분분한 의견들을 내었는데 이번 야간 비행을 통해 확실하게 애프터버너 없이 이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KF-21이 이륙 과정에서 애프터버너를 굳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으로 고출력을 낼 수 있는 엔진을 장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기체의 추력대 중량비와 ing면 하중이 우수하다는 것과 첨단 한정 장비 및 플라이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KF-21은 G4의 F414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미국 해군의 함재기인 F-18 슈퍼호넷도 동일한 엔진을 달아 같은 추력을 내지만 KF-21은 슈퍼호넷보다 무려 1톤 이상 가볍습니다. 이는 KF-21이 가지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와 유사한 기체 형상에서 알 수 있듯 유체역학 설계로 인한 날렵한 형태를 지녀 적은 항력과 경량화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또한 KF-21은 동급 추력의 F-35보다 ing면 하중이 작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해외 매체에서 공개한 추력대 중량비 대비 ing면 하중 그래프에서 현존 최상위권 전투기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중 디지털 FPW, LEX, 가변 캠버 날개 등이 적용됨에 따라 높은 가속력과 선의 능력, 고바등각 기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양상형 전투기로는 두 번째로 비선형 동적 모델 역변환 제어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KF-21의 장점은 기동성 측면에서 세계 탑 수준의 전투기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얼마 전 공개된 KF-21의 초음속 돌파 시험 당시 슈퍼크루징 장면이 포착되기도 하였는데요. 슈퍼크루징은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프터버너는 배기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존 제트기 엔진의 작동 방식에 비해 비효율적인데요. 그러므로 슈퍼크루즈 비행을 할 수 있는 기체는 그렇지 않은 기체보다 초음속 구간에서 더 높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애프터버너 불기둥이 레이더 신호를 반사하고 중요한 적외선 신호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슈퍼크루즈는 스텔스기에 이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5세대기가 갖춰야 할 고유의 특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KF-21은 초음속 비행시험 당시 마하를 돌파하기 전 애프터버너를 사용해 출력을 풀파워 부분에 놓았다가 마하 돌파 후 애프터버너를 끄고 밀리터리 파워 부분으로 엔진 출력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초음속을 유지하였죠. 또한 KF-21이 더욱 확실히 슈퍼크루징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포착되었는데요. 바로 하이드롤릭 시스템, 즉 유압 시스템이 나타낸 지표 때문이었습니다. 전투기들은 각기마다 고유의 유압 한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4세대 이상 기체의 유압 시스템의 최대치는 3000psi에서 3200psi로 알려져 있는데요. 5세대 스텔스기인 F-22는 3000psi, F-35는 3200psi가 최대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KF-21의 하이드롤릭 시스템은 비행시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최대치인 3200을 넘어 3225에서 30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유압 한계치를 넘어설 경우 기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데요. 플랫 및 랜딩 기어의 파손, 그리고 기체 마모와 시스템 장비 오류 등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행시험 단계에서는 200psi의 여유 한계치를 가져가기에 KF-21이 3230psi까지 하이드롤릭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것은 더 높은 유압 한계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더 높은 추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곧 완벽한 슈퍼크루징 기술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투기가 더 높은 유압 조건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보다 극단적인 공격 각도와 높은 G포스에서의 기동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공중전이나 회피에 유리하고 기체 손상에 대한 강한 내구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KF-21의 우수한 기동성이 결국 미국 GE의 F414 엔진 때문이 아니냐며 평가절하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는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입니다. 전투기 개발에는 20만 개 이상의 부품과 장비가 필요하기에 단순히 엔진을 외국에서 들여온다고 끝이 아닌 오히려 통합 과정에서의 높은 기술력이 더욱 요구되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인도 테자스 전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도 테자스 역시 KF-21의 엔진과 동일한 G의 F414 엔진을 장착하였습니다. 그러나 테자스는 아준 전차와 인사스 소총과 함께 인도 방위산업 3대 흑역사를 맡고 있죠. 이는 아무리 안전성이 뛰어난 엔진이더라도 조립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출된 인도 테자스 전투기 공장 사진을 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기체 프라이머 도장면 오염 상태는 물론이거니와 작업복도 안 입고 작업하는 조립자, 어설프게 고정한 유압재, 삐뚤빼뚤한 리베팅, 거기에 캐노피 보호 비닐도 덮지 않는 등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조립 현장을 보면 왜 테자스 경전투기가 그 수준으로 개발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죠. 그래도 아리즈웰 이러한 상황에서 GF414를 라이센스 받아 조립하고 있는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엔진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재 40%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의외로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분야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국가인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엔진 R&D 센터장인 강석철 상무는 아직 한국이 자체적인 엔진 개발을 시작하지 않았을 뿐 시작한다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9년 엔진 창정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창정비는 정비 개념 중 최상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로 한데요. 워낙 손기술이 좋기로 유명한 제조 강국인 한국인지라 사업 진출 불과 1년 만에 주력 전투기인 F4의 창정비를 완료하며 당시 미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이 쇠젓가락으로 단련된 K 손기술. 1980년대에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GE4와 기술 제휴를 맺고 JA85 엔진의 조립 생산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 도입을 추진하여 1982년 국내 최초 초음속 전투기인 제공호의 엔진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죠. 1984년부터는 롤스로이스와 함께 군수 엔진 정비 사업 및 창정비 등을 진행하며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였고 1986년엔 KF-16 전투기 최종 조립 업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당시 KF-16에는 미국 프렛 앤 휘트니의 F100 엔진이 장착되었는데 프렛 앤 휘트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기술이나 시험 등에 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 특유의 불굴의 의지로 27번의 실패를 거쳐 F100 엔진의 핵심 부품인 블레이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며 기술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죠.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와 T-50 고등 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세계 3대 엔진 제작사인 G, 프렛 휘트니, 롤스로이스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였습니다. 아시아 엔진 업체 가운데 이처럼 세계 3대 엔진 제작사와 모든 계약을 따낸 것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일한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엔진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독자 기술 액체 로켓 엔진을 제작하였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저궤도 실용위성 발사용 로켓이자 순수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누리호 그 75톤급 엔진 역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자 기술로 개발하여 비행시험 및 성능 검증까지 마친 국산 엔진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에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부산에서 열린 드론쇼 코리아 2023 컨퍼런스에서 15,000파운드급 국산 터보팬 엔진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시작하면 성공한다던 한국이 결국 시작하게 된 것이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 2022년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5,000파운드급 엔진을 우선 무인기에 장착해서 테스트한 다음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후 유인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고 했는데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애프터버너를 가동 시 최대 22,000파운드까지 출력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는 현재 KF-21에 탑재된 GF414 엔진과 동급 성능입니다. 현재 국산 전투기에 국산 엔진을 장착한 국가는 전 세계 단 4개 국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뿐으로 한국의 이러한 도전은 세계항공 분야 선두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2025년까지 KF-21 엔진용 출력 편향 노즐 기술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출력 편향 노즐은 상하 좌우 전투기 배기 흐름을 조절할 수 있어 더욱 향상된 기동성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배기를 아래로 틀면 이륙하는 동안 더 많은 양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
울릉공항이나 항공모함과 같은 짧은 거리의 활주로에서 이륙을 도와줄 수 있고 회피 기동과 고각 능력, 다양한 기동 전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KF-21은 5세대로의 점진적 진화를 통해 스텔스 성능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기동성까지 갖춘 기체로 진화한다는 것이죠. 이는 특히 전투기의 기동성만큼은 자신 있다던 중국 공군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합니다. 구소련의 영향권에 있었던 국가들은 전투기의 작전 수행 능력 가운데 스텔스보다 기동성에 더욱 중점을 두는데요. 가장 큰 특징으로 대부분의 기체의 기동성 향상을 위한 카나드를 장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카나드는 항공기가 양력을 잃고 추락하는 실속 현상을 막아주고 고바등각에서의 기체 안전성을 가져다 주는데요. 수호이 30이나 젠10 같은 전투기들이 카나드 장착 이후 이전 기종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동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제니10과 같이 스텔스를 추구한다는 5세대 기체에도 역시나 카나드를 달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카나드 플러스 주익 형상은 전방 RCS 값을 높여 스텔스 성능에 악영향을 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이 제니10을 개발할 당시 외친 것이 타도 F-20이었지만 정작 제니10에서도 스텔스에 좋지 못한 카나드를 포기하지 못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엔진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기술 부족으로 제니10 전용 엔진을 생산하지 못하고 러시아의 세턴 엔진을 수입해 장착해왔습니다. 그러다 2015년 초반에 제니10에 탑재될 자국산 WS-15 엔진의 개발을 선포하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지고 만 것입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일제히 WS-15는 최고 속도에 도달했을 때 터빈 블레이드가 과열되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며 터빈 블레이드는 비행기 안정과 내구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임시 변통으로 이전 세대인 WS-10을 사용하거나 러시아 세턴 AL-31을 수입해 사용하면서 약 25조 원을 들여 WS-15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현재도 WS-15를 탑재한 제니10의 성능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볼 때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수학의 천재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정의하였죠. 답이 없다. 더욱이 최근 해외 매체 유라시아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히 중국 전투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전하였는데요. IDA 연구원인 데이비드 R 마르코프는 러시아가 1992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항공기에 약 4,000개의 엔진을 공급했다는 사실은 중국군의 러시아 기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모든 중국 전투기는 기술을 탈취하거나 역설계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술적 노하우가 빈약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중국의 초조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시진핑이 사면임을 확정한 이후 첫 번째 시행령으로 국방부 장관을 바로 교체하였는데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 부장 출신이자 러시아 수호이 35와 S-400 시스템의 구매 총괄을 맡았던 이샹푸 부장을 새로이 신임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의 첨단 전투기들의 기체, 엔진 등의 구조적인 결함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자 러시아 통인 이샹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해 중국산 전투기의 결함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 분석하였죠. 그러나 과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은폐와 조작을 일삼아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제니10의 결함 문제였으니 아마 문제는 더 깊숙한 곳에서부터 곪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현재 중국 전투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설명했던 파일럿이 있는데요. 지난해 동중국해에서 제니10과 마주한 F-35 조종사인 태평양 공군사령부 제5공군 제35 전투비행단 소속 에디 미첼 대위의 말로 마치겠습니다. 중국 전투기는 나에게 예상 못한 충격이었다. 날 수 있었으니 말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